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통계청이 작년에 자살률 통계를 발표했는데 37분당 1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이슈가 됐던 한 지도입니다. 노예 전처지와 백수웅덩이, 금수저 무기고 등 현 세태를 풍자하는 내용이 곳곳에 담겨 있는데 젊은이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실제로 최근 인터넷에선 한국 사회를 혐오하는 게시물들이 넘쳐나고 있고 3포, 5포 세대를 넘어 M포 세대란 말까지 유행하며 청년층의 좌절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청년층의 자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봤더니 OECD 국가 중 꼴찌를 했습니다. 1위 네덜란드가 100점 만점, 우리나라는 60점이 나왔는데요. 역시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도 노인 빈곤율은 가장 높았고 고령자의 소득은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새 모녀 자살 사건처럼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돈이 없어 못 살겠다며 가장들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활고가 복지 사각지대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고통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인천에는 한 빌라에서 일가족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집안에서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 유서에는 생활고로 살기 힘들다는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100점 만점에 59점이었습니다. 60점도 안 되는 거죠. 세계 평균 점수가 71점이라고 하니까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데다가 행복 순위는 143개 나라 가운데 118위. 그러니까 뒤에서 세는 게 훨씬 더 빠른 수준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다음이라고 말은 하는데 미국도 사실은 100대 부자 중에서 80%는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00대 부자 중에 80% 이상이 다 부모에게 물려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격차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0% 국민이 연간 소득, 이 연소득의 48%를 가져갑니다. 하위 50%, 즉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연간 소득의 겨우 5%를 가지고 나눠 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불평등이 쌓여서 상위 10%의 국민은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무려 66%를 가지고 있고 50%, 절반의 국민들은 겨우 2%의 자산을 가지고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과 기회가 특정 소수한테 지나치게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다수는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가진 기회와 자원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성장도 하지 않고 미래 비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나라를 헬 조선이라 부르면서 대한민국 탈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보다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참혹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불평등, 불공정, 이 반칙과 특권,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진짜 권력자들이 누구 같습니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그 드러난 박근혜 또 새누리당, 이들이 진정한 권력자들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것처럼 이 부정과 부패, 비정상의 뿌리는 바로 대한민국의 재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삼성 재벌의 힘은 막강합니다. 재벌 체제를 해체해야 합니다. 재벌 기업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수의 재벌 가문이 5%도 안 되는 지분으로 엄청난 대한민국의 모든 대기업들을 사실상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재벌 기업들을 착한 기업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정상적인 기업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 회복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내면 이 경쟁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모든 경제 주체들이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들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노동자들 계속 탄압하면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들어서, 즉 국민의 소득이 줄어들어서, 가계 소득이 줄어들어서 경기 침체를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을 보호해서 노동자들의 처우와 임금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길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멕시코보다 더 많이 일한다고 하는 장시간 노동을 반드시 금지시켜야 됩니다. 52시간을 넘는 불법 장시간 노동만 철저히 규제해도 33만 개의 일자리가 바로 생겨납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40시간, 법에 정해진 시간만 일하게 하고 철저하게 연장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해서 150% 임금을 지급하게 만들면 그야말로 사용자들은 계속적이고 상시적인 그 일자리를 새로 고용하는 게 훨씬 낫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무려 최대 269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실업 100만 시대를 걱정합니다. 노동시간만 철저히 규제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조합들을 권장해서 노동자의 힘을 키운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야말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중산층이 생겨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매력이 늘어나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세 번째,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비정상적인 경제 질서, 특히 경제적 강자들과 부패한 정치 세력들이 결탁해서 만들어낸 그야말로 소수의 강자들만 살아갈 수 있는 유익한 그런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자 감세였습니다. 우리 사회를 운영하려면 비용이 필요합니다. 즉 재정, 세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초대기업들, 초고수익 개인들에 대해서 계속 감세를 해주니 그 부족한 비용을 결국 서민들의 증세로 때우고 있습니다.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경제의 활력은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 아시는 바대로 국민들의 주머니가 비니까 구매력이 줄어들고 결국 기업들도 활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대기업들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대 재벌이 가지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우리 1년 국민 총생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770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돈이 그 대기업들 금고에 쌓여있으니 돈이 돌지가 않고 돈이 돌지가 않으니까 경제는 침체되고 사람들의 삶은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당하게 부자들에게 감세해준 세금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영업이익 500억 이상을 내는 440개 초대기업들에 대해서 8% 정도의 증세를 하면 이게 겨우 OECD 평균 정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연평균 15조 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0억이 넘는 초고소득자들에게 1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12% 정도 증세를 하면 여기서만도 1년에 2조 4천억 정도가 더 거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세금을 정상화시켜서 그것으로 국민 다수의 복지를 늘리는 지출을 확대해야 됩니다. 정상적 경쟁 질서 회복, 노동자 보호를 통한 좋은 일자리와 일자리 많이 만들기,
부자 증세를 통한 우리 국민 다수의 복지 확대, 이걸 통해서 구매력을 확대해야 경제가 선순환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IMF, ILO, 세계은행 같은 유명한 세계 금융기관들이 이런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초고소득을 얻는 특정 몇 개의 기업들이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성장 정책으로는 더 이상 경제는 성장할 수 없다. 이제는 국민 다수가 구매력을 확대해서 시장 전체가 안정되고 탄탄해져야 비로소 성장도 가능하다. 소위 포용적 성장이라고 그들이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이 기본소득도 누가 말하는 것처럼 공짜 또는 퍼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재벌 대기업들에 대해서 감세해주는 돈만 1년에 5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복지 지출을 늘리면 왜 공짜로 돈을 주느냐, 퍼주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수조 원의 이익을 주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국민들 개개인에게 100만 원, 50만 원 또는 2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복지는 퍼주기라고 합니다. 다 투자입니다. 토목공사도 투자고 사람에 대해서 복지 지출하는 것도 인적 투자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인적 투자가 시설 투자, 인프라 투자보다는 소위 BC, 경제성 지수가 3, 4배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해야 미래가 생깁니다. 사람에게 투자해야 구매력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투자해야 경제가 성장합니다. 특히 제가 기획하고 있는 28조 원을 들여서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 원씩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서 그 100만 원씩을 그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상품권이나 쿠폰으로 지급하면 그 해당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다 살아날 겁니다. 28조 원이면 56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연간 최소한 500만 원씩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만약에 이 28조 원이 경제 현장에 제대로 뿌려지기만 한다면 구매력으로 작동하게 되면 이 나라 경제가 당연히 선순환되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이나 복지정책을 그야말로 낭비적인 퍼주기, 분배 정책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이미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니라 이미 국제기구들이 알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확대, 노동권 보호, 일자리의 확충, 재벌체제 해체를 통한 공정경쟁 질서 확립, 이것은 우리 사회가 다시 경제가 성장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미래를 꿈꾸고 기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바로 그 길입니다. 이런 길 우리 함께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복지의 확대는 낭비가 아니라 경제 성장의 밑거름입니다.